대학신문을 읽어드리는 오늘의 캠퍼스. 오늘은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조대신문부터 펼쳐보겠습니다. 휴전 67년째인 대한민국, 어떤 제도가 현명할까라는 제목으로 분단 상황의 해법에 대한 기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정리한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강우진 수습기자가 쓴 그래도 아직은 전쟁 중인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부터 읽어볼게요. 섣부른 모병제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징병제를 보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다. 징병제의 가장 큰 문제는 병역 의무자가 입대로 인해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에서는 병역 의무자들의 사회 진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군 생활 도중 사회 진출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장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병 교육 훈련 뒤 출퇴근을 보장하는 방법 등 징병제를 보완 시행해 병역 의무자들의 처우 개선과 높은 국방력을 함께 이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박재훈 수습기자는 현실성 없는 모병제보다 현실성 있는 직모 절충안을 제안하고 있네요. 직모 혼합제는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병역 이행 대신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는 러시아의 제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예이다. 이런 직모 혼합제는 추가적인 세금을 걷지 않고도 모병제를 위한 군 복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종교나 신체상 문제로 병역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법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계속해서 정상아 수습 기자입니다. 대의명분 내세운 징병제, 모병제로 바꿔야 할 때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군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모병제 도입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2036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에 못 미치게 되고 2040년에는 입영 대상자 수가 올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병역 구조 개편과 모병제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군사력 유지를 목적으로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모병제가 아닐까? 이제 서강학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문학 그 경계를 허물다라는 기획기사 살펴볼게요. 먼저 이승현 기자가 정리한 문단의 불공정 관행, 시정 필요성 높아져입니다. 지난 1월 김금희 작가가 이상문학상을 운영하는 문학사상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발하며 우수상 수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가에 따르면 문학사상사 측은 수상작 저작권을 출판사에 3년간 양도하고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문학사상사는 저작권 3년 양도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불공정 관행을 묵인하는 문단의 폐쇄적인 권력 구조에 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문학번역원의 2018 문학실태 조사에 따르면 문인들이 꼽은 한국 문학의 가장 큰 내부 문제는 폐쇄적인 문학 권력이었다. 문단의 폐쇄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등단 제도가 꼽힌다. 등단 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작가 대비 제도로 작가 지망생들은 신춘 문예나 문예지 신인상의 원고를 투고하고 당선되는 과정을 거쳐 문단에 진입한다. 그러나 등단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적이기에 자격을 부여하는 소수의 유명 문예지나 신문사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문단 내부에서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생태계에 참여하는 문예지와 출판사, 단체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술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법적 조항을 통해 출판 계약과 2차 저작권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문학의 또 다른 변화는 SF는 통용되던 질서 뒤집고 미래 예측해라는 제목처럼 SF 장르의 약진입니다. 교보문고는 올해 1월부터 9월 20일까지 SF 소설의 판매량이
작년 대비 457%의 신장세를 보이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초엽의 SF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첫 소설집임에도 불구하고 15만 부 이상 판매됐다. 천선란의 천개의 파랑, 정세랑의 지구에서 하나뿐 등도 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독자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 SF 장르물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SF적 상상력을 낯설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소연 문학평론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완전히 다른 세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SF의 매력이라며 다양한 소재,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세계관을 다룬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SF 장르의 약진에 이어서 한국 문단에 부는 새로운 물결을 통해서 문단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최근 등단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을 스스로 창출해 작품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립문예지는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독립된 자본으로 잡지를 발간한다. 기성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창작가와 독자 중심의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지면을 확보하기 어려운 신인이나 비등단 작가들은 메일링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메일링 서비스는 월 구독료를 내고 이메일로 콘텐츠를 받아보는 구독 서비스다. 네, 문학의 새로운 변화를 알아본 데 이어서 이번에는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진 기자가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의 불안사회를 소개했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의 제목은 증오로 점철된 불안사회입니다. 외국인 혐오증에 취약한 네 부류의 집단을 지적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완고한 독불 장군형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집단이다. 스스로 경제 성장의 승자라는 자부심이 있음에도 국가와 제도를 불신하며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해졌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집단은 모욕당한 계층이다. 이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 사회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스스로를 사회에서 거부당한 존재라 여기는 이들이 느끼던 불만족스러움과 억압감은 이방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에 더욱 심화된다. 세 번째, 원통함을 느끼는 계층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꽤 안정적이며 존중받는 삶을 살 자격과 가능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상의 잔인한 경쟁에 치여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든 국가의 적대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불평에 찬 엘리트 집단은 일상에서 난민과 마주할 일이 극히 드물지만 특정 언론을 통해 이방인에게 적의를 느낀다. 이러한 감정의 기저에는 엘리트층의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나 관용적인 세계 시민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이들의 외국인 혐오는 잠재적 형태로 존재한다. 네, 이렇게 외국인 혐오증에 취약한 네 부류의 집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자는 외국인 혐오증의 일례로 최근에 코로나 인종차별과 난민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부류 모두에게 해당하는 핵심적인 감정 기제는 무엇일까요? 란터만은 증오가 외국인 혐오증과 광신주의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한다. 증오는 원인을 없애면 누그러지는 분노와 달리 기회만 조성되면 언제든 대상의 완벽한 파괴를 목적으로 불타오른다. 결국 광신주의자들은 아노미아로 인정받지 못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일컫는 자기 가치감을 외국인 혐오를 통해 보상받는다. 혐오와 극단주의를 일부의 편협한 논리나 돌발 행동이라고 가벼이 여기기에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혐오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무시로 일관하기보다는 증오와 혐오로 물든 불안사회 구성원들의 행동과 주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사고와 비판적 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신문으로 이동해 볼게요. 문화면 기사입니다.
클로드 드뷔시, 불협화음에서 미학을 찾다라는 윤아리영 기자의 글 읽어볼게요. 먼저 기사 소개 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 엄격한 조성과 화성법으로 대표되는 독일 음악은 빈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음악 사조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조성 관습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존재해왔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대격변을 기점으로 전통적 조성 체계를 넘어선 다양한 음의 사용과 함께 정해진 조성 없이 연주하는 무조성 음악으로의 혁신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급진적 실험 정신의 기초에 불협화음의 매력을 찾으려는 반음계주의와 독일의 전 유럽 지배에 반한 각국의 민족적 색채를 찾으려는 노력으로부터 비롯됐다. 클로드 드뷔시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낭만주의의 고리를 끊고 근대 음악의 길로 들어선 작곡가이며 그의 음악은 전통적 화성으로부터 혁신까지 이르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제 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성장 과정은 넘어가고 음악적 재능을 펼치기 시작한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젊은 드뷔시의 음악적 천분을 발견하고 그를 현명하게 지도해준 이는 그의 작곡반 스승인 에르네스트 기로였다. 드뷔시가 자신의 작품이 드러난 숲속의 디아나의 일부를 기로에게 보여주었을 때 기로는 그 작품에 대해 칭찬과 함께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이지만 이런 종류의 작품은 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로마 대상은 영원히 못 볼 테니까. 기로의 비판은 드뷔시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해 전통적이고도 고전적인 가르침이 그대로 배어있는 보수적인 스타일의 칸탄타, 탕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는 이 곡으로 로마 대상 음악 부문 1등상을 수상하게 된다. 엄격한 화성 규칙을 따른 작품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당시의 관념에도 불구하고 드뷔시는 1893년 발표한 현악 4중주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음악적 성향을 대중에게 알리게 된다. 이듬해 파리 국립협회에서 초연된 목신의 오후회의 전주곡은 청중들로부터 앙코르를 받았으며 1901년 초연된 야상곡과 1902년 초연된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의 대성공은 프랑스에서 그의 음악적 위치를 확고히 하며 이후 많은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드뷔시의 음악 세계는 기존의 정형화된 풍조를 타파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게 매력인데요. 자유로운 선율이 청중을 매혹시키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또 다른 시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드뷔시는 비화성적 음악을 시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악에 미술과 문학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는 음악적 원근법을 고안해 음량을 단계적으로 조절하거나 지시어 사용, 음역을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악에 내재한 거리감과 깊이감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선율의 윤곽으로 대상을 직접 그려내기도 했다. 피아노 모음곡 중 첫 곡인 물의 반영에서는 선율의 윤곽선이 반원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으로 인해 생긴 파문의 형태를 그려낸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열어준 드뷔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한 문단이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요. 그 부분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20세기 가장 혁신적인 작곡가로 평가되는 스트라빈스키나 쇤베르크의 무조성적인 음악과 비교했을 때 드뷔시의 음악은 상대적으로 서정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들리며 그의 음악 속에 조성적 요소가 남아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드뷔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음악에 비화성적 요소를 도입했음에도 당시 청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첫 번째 작곡가이다. 그는 전통적인 조성체계의 원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자신이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냈고 자신의 음악의 화성성과 비화성성을 모두 녹여냈다. 스트라빈스키와 쇤베르크에 비해 드뷔시가 보인 전통에 대한 도전은 덜 파격적이었지만 그의 음악적 사고만은 누구보다 혁신적이었다. 그가 남긴 말은 드뷔시의 사후에도 남겨져 후배 음악가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나는 음악의 자유를 바라고 있다. 음악은 자연과 상상력과의 만남 위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어느 예술보다도 아마 자유를 숨쉴 수 있을 터이다. 네, 오늘의 캠퍼스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